네, 생활 속 건축물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는 시간이죠. 기후 건축학 개론. 황종대 광명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건축가 김수근 선생님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놀랐던 게 광명시청이? 하고 다들 김수근 선생님 작품이라고? 이분 작품은 왠지 서울 시내에만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겨울이었잖아요. 지금 한참 꽃피고 3월 삼진날도 지난 요즘 광명시청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건물은 그대로 있죠. 네. 그렇죠.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네. 겨울에 보는 하늘의 색깔과 봄에 보는 하늘의 색깔이 좀 다르죠. 그리고 건물 주위에 있는 꽃의 색깔이 다르고 네. 나무의 색깔이 다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 색깔도 다르고 다르죠. 맞아요. 예. 건물이 이제 벌써 40년 됐어요. 네. 광명시청 건물이 40년 됐는데 벽돌 건물인데 이게 그 색깔이 그러니까 기후가 이제 그 계절이 변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오며 가며 시간이 변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 건물을 더욱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건물의 아름다움을 더욱 더 이렇게 쌓아준다고 하나 할까요? 네.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는 그 차가운 겨울에 이렇게 그 철산동에 이렇게 서 있는 그 시청 건물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봄은 또 아름답고 따스한 그런 기운들을 잘 발산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 그런 벽돌 건물로 지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벽돌인데, 예, 똑같은 벽돌이고 건물도 바뀌지 않았는데 계절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근데 저도 그런 거 느껴요, 선생님. 이렇게 신도시 아파트들 처음 지어졌을 때 삭막하다 그러는데 한 20년쯤 지나면 정겹게 느껴지잖아요. 똑같이 콘크리트 아파트인데. 맞아요. 이런 게 참 시간이라는 게 건축을 바꾸는 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선 오늘 기후 퀴즈 정답부터 볼까요? 이 건축가는 김수근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가입니다. 지금 답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계속 보내주셔도 됩니다. 선생님께서 정답은 하실 때까지 괜찮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르꼬르비지의 대표적인 수제자세요. 1950년대 경기도 공장 건물에 자연 채광을 넣었죠. 공장 건물을 자연 채광으로 설계하셨습니다. 이런 인간을 위한 건축을 추구했는데요. 부실 건축으로 이어지던 70년대 개발 독재를 비판하다가 군부 독재 정권으로부터 강제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분이 설계한 안양의 공장 건물, 혹시 주변에 살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계시면 쉽게 맞히시겠네요. 그 안양의 공장 건물이 지금은 그의 업적을 기념하는 박물관으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그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1번 김중업, 2번 백남준. 선생님 정답은? 1번 김중업입니다. 네. 김중업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다들 많이 아실까요? 저는 정말 기초적인 것밖에 몰라서 선생님께 어떤 분인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축을 이제 이끌었던 사실 김수근 선생님도 이제 일본 유학을 통해서 이제 건축을 공부를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위대한 근대 건축가가 되셨는데 김수근 선생님을 가르치셨던 김수근 선생님이 사사를 받았던 그 건축가가 일본의 겐조 단케라는 분이세요. 네. 이분이 프랑스의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아파트 살펴봤던 최초의 아파트 구상 르꼬르비지에 그 건축가로부터 이제 사사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르꼬르비지에 건축가로부터 직접 사사를 받은 분이 계시죠. 아까 전에 이제 그 퀴즈에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제 프랑스 건축을 했던 사람들의 가장 1번 이제 유학파시기도 하고 이제 또 저희의 가장 선배님이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직접
르꼬르비지에로부터 이제 그 건축에 대해서 이제 배우셨던 분이신데 네. 이분이 이제 1922년생이세요. 음. 이제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그 태어나셨고 김수근 선생님이 1931년생이니까 네. 이 두 분이 한 이제 10년 정도 차이, 이제 그런 이제 뭐 선후배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김수근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하는데 근대 건축의 아버지. 예, 근데 김중업 선생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대 이제 건축의 어머니. 그러셨죠 지난번에.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김수근 선생님의 이제 이제 사무소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건축가들이 참 많이 이제 일을 하셨어요. 거기서 많이 배우셨고 현대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이제 그 유명한 건축가분들이 김수근 선생님 그 휘하에서 일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김중업 선생님도 이제 그 사무소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김중업 선생님은 중간에 이제 그 한번 그 뜻하지 않게 외국으로 이제 추방을 당하는 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아래에서 배우셨던 분들이 김수근 선생님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수근 선생님 건축사 사무소가 있고 김중업 선생님 사무소가 있었는데 김수근 선생님은 한국에서 쭉 활동하다 보니까 후학 양성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김중원 선생님은 중간에 강제 추방 당하시고 하면서 후학이 그렇게 생각만큼 숫자가 많지는 않았다. 예,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네, 이제 네. 그 추정을 좀 해보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분도 이제 처음에는 일본에서 건축을 배우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이 건축을 가르치다가 처음에 이제 서울대 건축공학과에서 가르치셨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베니스에서 이제 그 비엔날레를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을 하십니다. 건축가 대표로. 예, 건축가 대표로 이제 우리나라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도 거의 없었고 영어를 자유자재로 하시는 분이 김중업 없었는데 선생님 영어를 자유자재로 하셨나요? 그러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유학 갔다 온 사람 하니까 이제 이분이 당시에는 이제 그분이 이제 대표로 나가셨던 것 같아요. 네. 유명한 일화가 이제 그 우리나라 건축에 대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긴장을 많이 하셨나 봐요. 네. 얼굴이 완전히 시뻘개졌는데 그때 이제 그 사회를 보고 있던 분이 그 김중업 선생님 얼굴을 보면서 얼굴이 빨갛다고 태양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농담을 했던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나라 건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이제 것도 하셨었고 이때가 1952년. 예, 맞습니다. 네. 50년대, 50년쯤 됐을 겁니다. 전쟁 끝나고 바로였으니까. 그러니까요. 아직 휴전 협정하기 전이잖아요. 와.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분이 이제 그 스승님이신 르꼬르비제를 여기서 만나게 되죠. 네. 르꼬르비제 이제 그 건축가가 이분을 보시고 이제 굉장히 인상이 깊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로 한번 넘어와 봐라 하셔가지고 프랑스를 가게 돼요. 근데 이제 이때 유명한 일화가 가족들이 이제 김포공항에 나와가지고 이제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네. 왜 안 나오지?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그 들어오기로 했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분 프랑스로 가셨다고. 그러니까 52년에 예. 이탈리아에서 열린 세계예술가 회의에 우리나라 건축가 대표로 가셨는데 귀국할 때 다들 가족이 김포공항에서 기다리는데 안 오셔서 여쭤보니까 프랑스로 가셨다고. 예. 그래서 프랑스로 왜 가셨냐 그랬더니 예. 거기서 르꼬르비제 선생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프랑스에서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는 프랑스로 가겠다고 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가셔가지고 한 3년 정도, 정확히 3년 2개월 정도 그분 사무소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와, 우리나라 건축가 중에서 르꼬르비지의 사무소에서 일한 분이 계셨네요. 예, 유일하죠. 유일한 분이고 당시에 이제 르꼬르비지에라는 분은 사실 당시에 건축계에서는 그냥 신으로 불렸던 분이에요. 네. 그냥 지금 이제 말하자면 누구 얘기하면 그분 이게 뭐 우리가 축구 얘기하면 손흥민 얘기하는 것처럼 네. 건축 얘기하면 르꼬르비지였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이제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박봉이었대요. 돈도 조금 받고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그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사무소에 있으면서 사무소에서 이제 도면 그리고 작업하고 그렇게 이제 워커홀릭으로 그렇게 3년 2개월의 시간을 보냈다고 그럼요. 하더라고요. 우리 K 스타일 나가서 돈 안 쓰고 사무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어요 또 이거를. 아유 참. 네, 이분이 이제 그때 그 했던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인도의 그 찬디가르 의회 의사당을 설계를 이제 르꾸르 비제 선생님이 하셨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도면을 그리셨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그 거기에 나와 있는 이런 문양들을 설계 디자인을 하면서 네. 한국의 태극 문양을 거기다 이제 적응을 해가지고 디자인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허락도 안 받고 인도 사람한테 그 태극 문양 막 넣어서 만들어줘도 되는 아마 겁니까? 태극 문양을 직접 넣지는 않았는데 응용해서. 예, 그 곡선과 형태를 가지고서 야. 이제 그 형태를 많이 만들려고 했었고 그게 이제 르꾸르비제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인도 여행 가는 분들이 한 번씩 꼭 들러서 봐야겠네요. 김중업 선생님이 도면을 그리셨다고 합니다. 찬디가르주 의회 의사당.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발견했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랑스 유학하던 선배 저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이제 어떤 분 이제 유학하던 선배님이 그 이제 파리에 가면 파리 뽕피두 센터가 있어요. 네. 그 뽕피두 센터에 이제 그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 찬디가르주 르꾸르비제 선생님의 이 도면을 이제 보는데 거기에 굉장히 그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그 알파벳으로 김중업 적혀 있는 것을 네. 발견을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도면을 그린 분들의 이름을 그 아래 적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말하자면 수석 디자이너로 네. 그 도면을 그렸던 거죠. 그래 발견을 해가지고 아 이분이 우리 김중업 선생님께서 여기서 이 일을 하시면서 이 도면을 그리셨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중업 선생님 돌아와서 자랑도 안 하셨나 봐요. 그런 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하고. 네. 오늘 기후건축학개론 황종대 광명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과 건축가 김중업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도 하고 궁금하신 사항 문자로 보내주시면 즉석에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신기한 기후학교 오늘 황종대 센터장님과 건축가 김중업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보니까 빠콩님이 살다 북극곰에 대해서 오늘 너무 많이 알게 됐습니다. 1, 2부 보고 하신 말씀인가 봐요. 아닙니다. 아실 게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서령님은 김중업 선생님에 대해서 추방이라뇨. 독재 시대가 어떤 건지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네요. 그렇게 나가게 되셨지만 한국인 건축가로 이름을 남기셨으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선생님 김중업 선생님 설명하시다가 이제 그래서 3년 2개월 르꼬르비제 사무실에 있다 한국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 지금 신기한 기후학교 황종대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들어와서 처음 대규모로 지은 게 안양에 있는 유유제약 공장인가요? 공장 건축물? 예, 그 아까 앵커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그 경기도에도 이런 건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네. 광명시청에 대해서 예. 놀랐죠. 예, 그 사실 당시에는 네. 대부분의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서울 중심으로 모든 네, 것들을 다 네. 이끌어가고 있고 많은 재원과 뭐 이런 모든 인적 자원들이 다 서울에 많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건물들이 서울에 많이 있었는데 그 이 그러니까 안양이나 광명이나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노동자 주거였잖아요. 네. 노동자들을 수용하고 이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구로공단까지 가는 그 예, 그런 이제 주거지로. 그런 지역들에 이제 그 모여 사는 이제 그런 지역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공장 건물이 건축가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이 그러니까 공장이라는 이 산업 시설은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플랜트 시설, 소규모 영세한 공장 말고 네. 그러니까 큰 공장들은 안에 플랜트 시설이라든가 연구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부의 그 구조가 굉장히 자유로워야 돼요. 말하자면 기둥이 촘촘하게 박혀 있으면은 이 건물이 그런 시설들을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어려운 그러면.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 있잖아요. 네. 이 성당의 외부에 보면은 부벽이라고 그래서 건물을 떠받쳐주기 위해서 옆으로 그 벽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박혀 있는 것들을 볼 네, 수가 네. 있어요. 뭐냐면은 당시에는 건물의 구조적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부 공간을 떠받들어주기 위해서 엄청난 외부의 기둥들이 필요했던 거죠. 네. 이유제약 이 건물 그 김중업 건축박물관에 가시면은요, 이 건물 외부에 기둥이 외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내부 공장 연구동에 있는 이러한 내부 공간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건물의 그 이제 기둥들 외부로 다 뺀 거죠. 밖에다 기둥을 세우고 아는 공간 활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에 뭐 기둥이 없는 건 아닌데 네. 최대한 안에 내부의 기둥을 줄이고 내부에 플랜트 시설을 넣어서, 그러니까 공장 시설을 넣어서 공장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그 특징인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공장 건축, 근대 건축에서 이 공장 건축은 아까 말씀드렸던 근대 건축의 기술들이 잘 이렇게 녹아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면은 공장 건축을 근대 건축의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유산으로 남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좀 대표적인 예가 서울 그 구로구에 가면은 제일제당 건물이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이것도 공장 건축인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건물들이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었던, 우리나라 산업 시대를 이렇게 이끌었던 대표적인 그 건축 그 양식으로서 좀 남겨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이나 궁전을 뛰어난 건축가가 딱 지었다면 근대에 와서는 관공서, 국회의사당이나 공장 이런 건물들이 그 건축가의 어떤 능력이 필요한 건물이 되었다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요. 말씀 중에 유유제약 공장 건물이 김중업 건축박물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공장 건물 자체를 건축박물관으로 만든 건가요, 지금? 예, 그러니까 유유제약이 이제 이곳을 이제 활용을 하다가 이제 2006년에 이제 충청북도로 이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양시가 이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이 건물을 이제 그 김중업 건축박물관과 안양박물관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안양시가 굉장히 잘한 거네요, 그건. 예.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이제 안양 이제 그러니까 관악역 근처일 거예요. 이 네, 위치가. 네. 그러니까 그 서울과 수원을 잇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산업화를 이끌었던 두 개의 축이 있다면 경인축, 네. 경수축인데, 네.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 서울과 수원을 잇는 요 지역에 산업 시설들이, 그러니까 산업 단지들이 많이 이제 조성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이제 당시 이제 이 산업화를 이끌었던 노동자분들이 여기에 많이 사셨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지역 한 가운데에, 그러니까 그 참 아이러니하죠. 김주호 선생님께서 여기에 이제 공장 건물을 설계를 하시고, 그게 지금 남아서 박물관이 되었고, 또 그게 이제 또 우리가 그러니까 살고 있는 이제 이런 경기도 이 주거 지역 바로 옆에 이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이 공장 건물을 건축 박물관으로 할 정도면 특별한 특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부벽 사용 말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아까 그 문제에도 네, 나왔는데, 르꼬르비제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건축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건데 채광과 환기예요. 또 당시에는 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 산업 시설들이, 기반 시설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좀 잘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전기가 굉장히 잘 끊어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공장을 돌리거나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전기가 자주 끊어지니까 그러면은 김주호 선생님이 가장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게 자연 채광을 최대한 넣어서 이제 전기가 끊어져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이게 이제 김주호 선생님께서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창이나 이런 것도 좀 잘 이렇게 좀 계획이 되어 있고, 특별히 김중호 건축박물관에 들어가시면은 아마 이제 지금 가시는 분들이 잘 눈에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잘 이렇게 눈여겨 보시는 게 2층에 올라가면은 2층의 복도 양끝단이 이제 복도 양끝단에 이제 이 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이 다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들어오는 빛이 복도의 구석구석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복도는 이제 빛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고 맞아요. 그냥 이제 그 실드를 이제 보조하는 정도로 이제 네,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그 양쪽에 양 끝단에 있는 이 그 문과 창이 이제 이 내부에 이제 그 채광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안양박물관에 가서 보시면은 가운데 중정이 있고 중정 위에 천창이 있어요. 천창을 통해서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채광과 환기는 이때 산업화 시대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제대로 된 작업장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열악한 조건에서 겉모습은 멋있지만 일하는 사람들을 근무하는 곳에는 채광 환기가 안 되는 곳들이 많거든요. 가보면 막 유명한 화려한 회사들도 막상 가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일하는가를 보면은 채광 환기가 안 되는 쪽에 가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1950년대에 제약회사 공장을 지으면서 자연 채광을 생각했다는 게 참 대단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가 그러니까 안양에 있는 거죠. 선생님 말씀하신 경수선. 영등포 구로 공단으로 가는 노동자들이 경수선을 따라서 주거 지역을 형성하고 살았다. 쭉. 예. 거기에 김중업 건축가의 유유제약 건축박물관이 있다 지금. 근데 이런 김중업 선생님이 그 건축하시는 분인데 독재 정권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부에서 발주를 안 해줄 텐데 그러면. 이제 당시에는 이제 김수근 선생님과 김중호 선생님은 워낙 유명한 분이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대중에게도 굉장히 잘 알려진 것 같기도 했었고, 근데 김중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돌아오자마자 본인의 작품 전시회를 열 정도로 네. 그렇게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집합주거라고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이 아파트는 사실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벽을 맞대고 함께 땅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그 개념들이 있는데, 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개발 독재라고 하죠. 네. 개발 독재라고 하는데, 서울시나 이제 중앙 정부가 요즘 50년대 60년대에 가장 도시계획을 하면서 가장 큰 목표는 사실은 그 무허가 판자촌을 없애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보여지는 어떤 그 이제 그 어려움도 있지만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그 살고 있는 어떤 열악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죠. 안 보는 대로 치우고 싶었겠죠. 그런 주거 지역을. 예, 거기다가 이제 군사 정부가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통치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거든요. 지금도 건축과 도시는 그러니까 그 통치자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굉장히 좋은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구소련, 러시아라든가 동유럽을 가시면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건축이 많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네.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체제 선전을 위해서 건축이 활용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군사 정부 때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빠르게 그리고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물을 짓길 원했어요. 사람들이 보고 와 발전한다, 와 멋지다 하면서 정부를 찬양하거나 지지하도록, 우리가 아주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을 주도록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시성 건물들을 짓고. 전시행정이라고 하죠. 보여주는 행정을 하는 건데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개발을 빠르게 하고 대규모 개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잖아요. 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이라든가, 네, 네. 경기도 그 성남에 가면 이제 광주의 대단지 사건들도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이제 영향을 주었던 거죠. 성남의 광주 대단지 사건은 서울의 무허가 판자촌에 있던 분들을 성남시의 그 특정 지역으로 전부 다 보내가지고 살게 했던 건데, 사실 거기에 어떤 상하수도 시설이나 여타 살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없는 데다 그냥 천막치고 살게 갖다 보냈던 그 사건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냥 이제 싫어가지고 네. 그냥 거기다 떨궈놓은 거죠. 떨궜던.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 선생님, 우리가 고향이 뭐 부산이야, 뭐 경주야, 광주야 이러면 고향 친구들 서로 좋아하잖아요. 근데 나 안양이야, 광명이야 이러면서 서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학교 때 성남 친구들은 그렇게 서로 반가워하면서 서로 뭉쳐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광주 대단지 사건에 대해서 제가 알고 나서 그 친밀함에 대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유 그렇게 친밀함이 남아 있다면 참 다행입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정부는 이 무허가 판자촌을 그러니까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뭐 이제 그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썼어요. 첫 네. 번째가 대규모 아파트를 인근에 저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주를 시키자. 그래서 발생한 게 와우 아파트 사건이고 네. 이제 이렇게 하다가 더 이상 땅이 없으니까 그럼 서울 밖에 개발되지 않은 근데 또 싼 땅 여기를 수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주택을 짓자. 이게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으로 이어진 거죠. 네. 광주 대단지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도 이제 어마어마한 그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총 10만 가구, 허허. 그다음에 300만 평에다가 10만 가구 55만 명을 수용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계획을 세운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신도시가 네. 아무리 많아야 1만에서 3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10만 가구를.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마 이게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이 구역에 있는 사람들 지저분하니까 멀리 보내자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10만 가구가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만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300만 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구 55만 명이 모였을 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인구 50만이 넘어가는 경기도시의 경우에는 네. 굉장한 자치권을 부여를 받습니다. 음. 그러니까 50만이 안 되는 지역들은 도시계획을 지정할 때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근데 50만이 넘어가면은 시장이 그 도시계획권을 가지게 됩니다. 아하. 그만큼 이 50만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인데 네. 인구 55만 명을 여기에다가 몰아넣겠다라고 네. 이제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55만 명의 계획을 세울 때에는 단순히 집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던 상하수도라든가 도로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 시설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동시에 이분들이 다 서울로 출퇴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 때가 있어야죠. 일할 네. 때가. 당시 교통도 안 좋았는데 네. 이분들이 서울로 가려고 하면은 1시간 반 이상을 버스를 타고 가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도저히 이분들을 수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구조 가운데 남겨두었고 또한 이제 이분들이 약속을 했던 게 근처에 공장을 지어서 이제 다닐 수 있게 예, 해주겠다. 대부분이 이제 하루 벌어 살아 먹고 사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좀 갈 수 있었던 거였죠. 근데 가서 보니까 땅만 정리가 되어 있었고 여기에 그냥 텐트만 쳐놓은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이제 그 당시에는 폭동이라고 했는데 네. 어떤 폭동이 아니라 이제 이분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생존권 투쟁을 하신 투쟁을 거죠. 하셨던 거죠. 예,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던 게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김중업 선생님은 이때 정말 프랑스 유학까지 갔다 온 유명한 건축가인데 이런 일련의 사건에서 이게 건축가여서 또 관심이 있으셨겠네요. 일련의 사건에서 비판을 했던 건가요, 그러면? 예,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굉장히 강력히 주장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군부 정권에서 김중업 선생님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제안들을 거절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날석에 비판하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미움을 사게 되고, 그러니까 그 정권의 미움을 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압박들이 들어오는데 세무조사까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우 아파트 사건이나 광주 대단지 사건은 건축가의 입장에선 정말 훨씬 더 분노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일일 수도 있겠네요. 인간을 이렇게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제가 이거는 좀 개인적인 경험인데 네. 제가 프랑스에서 있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 저한테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당시가 이제 2006년 7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세느강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지류 중에서 이제 그 천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을에 늦가을이었는데 그 천변으로 빨간 텐트가 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빨간 텐트 사건이었는데 당시 이제 시리아라든가 이런 쪽에 난민들이 많이 넘어왔는데 네, 프랑스로. 예, 이분들이 이제 그 노숙을 하다가 네. 겨울이 되니까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당시에 이제 그 그 행정에서 정부에서 아, 잘 됐다. 이 기회를 타서 이분들을 다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다른 곳으로 다 이주를 시키거나 공공장소에서 이제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당시 인권 단체가 이걸 굉장히 그러니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빨간 텐트를 거기다가 설치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여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제 기억에는 겨울 동안 그분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셨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도시에서 보이는 게 불편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밖으로 추방하는 것에 대해서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프랑스에서 그런 빨간 텐트 사건이 있었던 거군요. 예, 그러니까 김중업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시고 그런 이렇게 이제 인간답지 못한 건축과 도시행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거는 아마 그런 그러니까 인간다운 건축에 대한 그리고 도시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잘 이렇게 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하셨던 영향도 있다고 일하셨던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 건축과 도시에 대해서 건축가들이 어떠한 식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사회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중업 선생님 얘기가 한편으로는 참 감동적인데 저는 광주 대단지 사건을 반대하는 건축가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감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기후위기 시대 상황과 맞춰서 본다면 김중업 선생님의 어떤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선생님? 김중업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인간이었죠. 그러니까 건축과 도시가 인간을 위한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그 고민을 하시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의 생각을 좀 잘 드러내는 그 글이 있어요. 네. 선생님 글이 있는데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이 글은 그 유유제야 그 건물 그 김중업 건축박물관 그 앞에 가시면은 그 비석이 기념비가 있어요. 기념비에 적혀 있는 글입니다. 제가 그분의 친필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적혀 있는데 네. 그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건축은 인간의 창가입니다. 알뜰한 자연 속에 인간보다 나은 삶에 비춰진 또 하나의 자연입니다. 인간이 빚어놓은 엄청난 손짓이며 또한 귀한 사인입니다. 자연 속의 건축이, 건축 속의 자연이 서로 감싸고 꿰뚫어 조화롭게 호흡하는 모습이란 인간이 이루어 놓은 극치라고도 할 것입니다. 네. 선생님 저희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 있어서 또 추가로 더 인용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제가 오늘은 하나만 더 읽고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개 읽으셔도 됩니다, 선생님. 김중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이것이 건축가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위해 건물을 짓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더 이상 아무도 사람을 위해서 건물을 짓지 않아요. 오늘날 건축가는 누구란 말인가요? 단순히 대형 유리 기계를 고용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강제로 만들어내는 현대화. 저는 정말 강요된 현대화가 싫습니다. 노예로 부려지는 사람. 강요된 현대화는 건축가와 도시계획가, 부동산 개발업자, 은행가, 사회학자, 광고업자, 정보과학자들이 비인간적인 권위에 의해 조종당하는 거예요. 지금 계셨으면 생태도시를 건설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중업 선생님이.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또 김중업이라는 건축가에 대해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그 김중업 건축박물관 저희가 한번 꼭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기후 건축학개론 오늘 황종대 광명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